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의료 대책을 두고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최근 품질 부정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도요타가 흔들리자 일본 경제도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가짜분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온 다양한 경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2월 2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가짜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김주영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김주영 기자님이네요.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메스를 들기로 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진료, 물리치료를 할 때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유도해서 함께 진료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을 때 기존에는 물리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받고 도수치료 받을 때 따로 가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정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아서 나오지 지켜봐야 될 것 않아서.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혼합 진료를 금지한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네. 세부적으로 취지도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요. 네, 여러 취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환자가 급여, 비급여 진료가 다 필요가 없는데도 네.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가 있고요. 건보료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급여 항목도 필수적으로 한 개 이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덩달아서 건보료 지출도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필수 의료 붕괴를 막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의사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들 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전공 분야를 많이 선택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그 수익이 많아지는 전공 분야가 비급여 비중이 높은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수익성을 위해서 비급여 비중이 큰 전공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매력도를 좀 낮춰서 예. 필수 의료 분야로 유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피안성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의사들이 비급여로 돈을 벌기 쉬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개원을 선호하면서 네, 필수 의료 중심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과목인 성형외과 의사는 2012년 1,003명에서 2022년 1,769명으로 10년 동안 76.4% 늘었습니다. 네. 이런 인기과의 매력도를 좀 떨어뜨리면 필수 의료 분야로 의료진이 분산되지 않겠냐, 이런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네. 비급여 진료가 수익성이 높은 남다른 뭐 원인,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가 있는데 통제를 안 받다 보니까 의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의원에서 비급여 수액을 5만 원에 받든 10만 원에 받든 의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로 도수 치료로도 들 수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수 치료 평균 금액이 약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최고 금액이 이보다 6배 많은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백내장 수술 비용 차는 더 큽니다. 백내장 수술 비용이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최대 900만 원까지 간다고 해요. 예. 병원에서 실손보험 있으시죠?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만큼 환자들의 부담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서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혼합 진료 이거 금지해도 비급여 비중이 높은 과의 경우에는 수익성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이 과연 수익성이 낮은 전공 분야로 이동할까요? 네, 의사들이 필수 의료로 이동하도록 직접적으로 수가 인상 카드도 꺼냈습니다. 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어요. 일종의 유인책을 꺼내든 거죠. 예.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 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 소아과 분야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실제로 소아과 전공의 수당을 월 100만 원 인상했는데도 아직 정원의 4분의 3 이상을 채우지 못했거든요. 또 필수 의료 보상에 대해서 막대한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그래도 감당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이 더 세부적으로 이제 도입돼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들이 좀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시행되게 된다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네, 정부는 조만간 구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서 혼합진료 금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을 예. 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특히 해외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실제로 선진국들은 비급여 진료를 좀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원칙적으로 혼합진료 체제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예. 독일은 비급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가 의사의 증빙 서류를 지참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또 호주는 비급여 가격을 아예 정부가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의사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의료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는 시장 경제 반하는 정책이라면서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의사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을 보면은 외국보다 한국의 수가가 현저히 낮은데 그러면 수가도 그렇게 올려달라. 의사를 도둑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이런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네. 또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예. 정부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4천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고 네. 또 치료 목적으로 반드시 비급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비 지급 거절 사유로 들 수 있어서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앞으로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그리고 필수 의료 재건이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의대 증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정부는 10년 뒤에 의사 인력이 15,000명 부족할 거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논의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에 의사 수가 만 명 부족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 지역에 부족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15,000명의 의사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예. 올해 고3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데요. 정부는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반드시 확대해야 된다면서 이번에 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의대생 정원이 의료계 이슈라든가 복지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게 교육 이슈, 교육 이슈잖아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관심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언제쯤 최종 안이 발표될까요? 네, 정확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이번 설 연휴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이전에 한 3,500명 되다가 예. 2006년부터 3,000명 수준으로 묶여 있는데 조만간 발표될 증원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1,000명대보다 많은 2,000명 수준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의 현장 수용 역량이라든지 지역 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행이 한 3,000명 수준인데 2,000명 가까이 늘 수도 있다라고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느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 자칫 또 의료계에서 또 대규모 파업하는 거 난리 날것 아닌가 이거 걱정도 되는데요. 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육성의 근본 대책이 아니라면서 의협과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오후에 취재해봤더니 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이 모인 대한전공의협회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이 단체는 앞서 지난달에도 자체 설문조사를 공개하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응답자의 86%가 집단 행동에 나설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전공의들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파업으로 정책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파업이 또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지석 기자님. 네. 어찌 보면 과거에는 신뢰 상징이었던 일본 제품,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 있었던 도요타. 그죠. 이 도요타가 스캔들로 지금 휘말렸고 그것 때문에 일본 경제까지 흔들린다고요. 그러게요. 요즘에 뭐 도요타 하면 사실 37년 만에 일본 기업의 시가총액 역사를 다시 썼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440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됐더라고요. 와. 근데 찬물을 끼얹는 이제 진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수십 년간 품질 부정을 해온 게 이젠 밝혀졌는데 네. 내용이 너무 좀 충격적이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도요타 신화가 무너졌다 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 스캔들이 아니라 일본 경제의 순항을 막을 수 있는 쇼크로까지 비유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인지 저도 살펴봤더니 안전과 직결되는 테스트 결과를 속였다고 하니까 더 충격입니다. 맞아요. 작년 연말에 이제 도요타 그룹의 자회사 다이아스가 전 차종의 출하를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은 한번 발표가 됐었는데요. 발단이 이제 작년 4월로 올라갑니다. 다이아스가 주로 소형차, 경차 만드는 도요타 그룹의 자회사인데 차량 출시 과정에서 보면 이제 안전성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예. 그 충돌 테스트 결과를 조작했더라고요. 음. 당시에 동남아에서 판매한 6개 차종에서 부정을 저지른 게 드러났는데 이후에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내외 64개사 차종이 총 174건의 부정을 확인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뭐 에어백 충돌 데이터 바꿔치기 한 것도 있고 예. 또 배출가스 데이터 조작하는 것도 있었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부정이 무려 1989년부터 35년간 지속돼 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35년 동안 네. 속였다, 사기쳤다 이런 건데 정말 대담하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사실상 제가 알기로 자동차의 안전성 테스트는 법적으로 의무화됐다라고 제가 그렇죠.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자동차들은 출시할 때 NCAP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합니다. 예. 전 세계가 다 하는데요. 사실 근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요. 대신에 각 나라마다 NCAP을 관할하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합니다. 네. 근데 뭐 NCAP이 사실 어디까지나 그냥 만약에 점수가 낮을 경우에 자동차 판매 금지를 권유하는 거지 강제성을 띠고 판매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데 뭐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엔캡의 점수가 평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가 낮다면 알아서 단종을 시키거나 예. 아니면은 뭐 차체를 보강해서 안전도를 좀 더 강화하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엔캡 테스트를 할 때 미스테리 쇼핑처럼 그 시험을 하는 기관이 직접 차를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세금으로 처리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를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 일본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제조사로부터 차를 받아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테스트용 커스터마이징 된 차를 받아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도요타가 이거를 악용을 한 게 이번에 적발이 됐고요. 네. 자동차의 평판 중에서 안전도 평가는 가장 근간에 해당되는데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을 조작했다니까 정말 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도요타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을 텐데 특히 일본 국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해요. 일본에서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다행히 다이아스의 소형차가 수입이 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그 소형차를 정의하는 게 일본과 우리나라 그 규격에 대한 부분이 달라서 세제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는데요. 네. 지금 가장 영향이 큰 곳은 동남아예요. 예. 동남아가 소형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 차의 점유율이 80%가 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이아스 사태를 동남아 시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일본차 점유율이 높은 동남아, 당연히 일본 내에서는 일본차 점유율이 더 높을 텐데 그럼요. 예. 그럼 더 그곳에서 더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도요타 자동차에 대한 이런 조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제 기억으로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뭐 쉽게 생각나는 것만 해도 2022년 3월에 그 그룹에서 버스와 트럭 같은 대형차를 생산하는 히노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연비 데이터 조작하는 게 적발이 돼가지고 네. 차량 판매가 금지가 또 됐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그 지게차 생산으로 유명한 도요타 자동직기 여기서 디젤 엔진의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엔진을 사용한 걸로 알려진 랜드크루저, 프라도, 렉서스 같은 10개의 차종의 출하가 또 중단됐습니다. 야, 이 정도 사태면요. 사실 자동차와 관련된 법과 규제가 아예 없었다 싶을 맞아요. 정도로 너무 허술한데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나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 다이하츠 사태 때문에 예. 국토교통청에서 도요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이번 주에 발생했던 그 예. 자동직기 사태로 인해서 디젤 엔진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제 검토를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작 당사자인 도요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 도요타는 일단 이번 주 화요일에 그 나고야에서 그룹 비전 설명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원래 이거 사실은 이달 14일에 할 예정이었거든요. 도요타 그룹의 창립자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 행사를 조금 당겨서 대국민 사과처럼 쓴 거예요. 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일단 여론이 너무 악화하니까 사과를 했는데 그 아키오 회장이 신뢰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일단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열리는 그룹사의 17곳의 자회사의 주주총회마다 직접 참석하겠다라고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대가들, 대명사들 그러면 독일 3사 정도 생각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도요타 정도 이제 꼽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 도요타도 장인 정신의 상징 같은 그런 자동차로 그럼요.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사실 그 진짜 도요타는 숫자가 말해주잖아요.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전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 무려 1,123만 대 팔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2위 기업이 폭스바겐인데요. 200만 대나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격차가 현격해요. 그리고 그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네. 1,000만 대 이상 판매한 게 201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근데 네. 작년에 판매한 규모가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일본에서 모노즈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유명하죠.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뭐 장인 정신 정도 예. 될 텐데 사실 그게 일본 특유의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도요타도 사실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부분도 바로 이 정신에 기댄 품질일 텐데 예. 근데 이게 도요타가 언제부터 이제 부정의 온상이 된 거냐 이거를 두고 현지에서도 참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원인으로 꼽는 게 신차 개발 기간을 줄인 것 아. 거기서서 오는 그 조직이 받았던 압력이 압박이 가장 큰 게 아니었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차 개발 기간 단축시킨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돈 쉽게 벌려고 생각했던 것이니까 효율성만 중시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일본이 이번에 도요타 사태 일어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 중심으로 제3자위원회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조사단을 꾸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신차 개발 기간을 과도하게 줄인 것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안전 관련 부서 인력을 지난 10년 동안 70% 가까이 줄였대요.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일본이 오랜 시간 품질지상주의 가장 강조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용 절감 때문에 왜 안전까지 이렇게 외면을 하게 됐을까? 이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일본 경제가 사실 너무 저금리 기간에 오래 노출이 예. 됐잖아요. 물가와 임금이 둘 다 오르지 않으니까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투자를 외면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만 신경을 썼다는 거죠. 세상에 비용 줄이다가 안전까지 줄여버리는 이런 황당한 그러니까요. 상황까지 네. 됐는데 이 자동차라는 건 국가 경제에 워낙 지대한 영향을 네. 미치는 것이다 보니까 이번 도요타 사태가 당연히 일본 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마디로 진짜 잘 회복하던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복병을 만났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의 지난달 제조공업 생산 예측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예. 확실히 쇼크가 있더라고요.
있고요. 이 수치가 뭐냐면 주요 기업의 생산 계획 종합해가지고 앞으로 경제 활동 어떻게 될까 하고 예상하는 지표거든요. 예. 근데 이 지표가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8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토요타 쇼크가 코로나 쇼크랑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다음 달에 광공업 생산 지수도 나올 텐데 이거는 뭐냐면 제조업이 그래서 실제로 생산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예. 근데 일본 정부는 이제 당연히 이 수치가 더 크게 떨어질 걸로 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토요타 그룹의 생산 중단이 길어질수록 일본 경기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토요타의 이번 감산이 올해 일본 GDP를 최소한 0.4%는 깎아먹지 어이구. 않을까 이렇게까지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일본과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 관계인데 네. 혹시 우리나라에 미칠 반사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없을까요? 사고가 아무래도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네. 실제로 작년에 한국의 그 지게차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웠거든요. 오. 이거 기저 효과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토요타. 토요타에서 아. 네, 사고가 일어나면서 제대로 테스트 조작 논란 때문에 지게차를 일본이 제대로 팔지 못하면서 우리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현대차 그룹이 토요타, 폭스바겐 이어서 글로벌 3위 기업으로 2년 연속 차지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축하 메시지를 많이 받았을 텐데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토요타 쇼크의 반사 이익을 뭐 현대차 그룹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1등과 2등 사이의 격차를 우리가 조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석, 김주영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소식이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지 몰랐는데 네. 미국에서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게 뭐 현대판 노예제도 이런 이슈가 있다고요? 네. 그 미국 교도소의 수감자 노동력 착취는 과거에도 사실 여러 번 언급되어 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이번에 그 AP통신이라는 언론사가 2년여에 걸친 그 취재를 통해서 뭐 그에 얽힌 그 식품 기업들까지 다 언급을 되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에 있는 최소 650개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이 교도소가 보유한 뭐 대형 농장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 닭, 소, 돼지 이런 그 가축들을 사육하고 또 자체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에 나가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알만한 기업의 제품 생산에 투입되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수감자들을 통해서 생산된 상품들은 미국 내 기업들에게 이제 팔려 나가는데 일례로 뭐 루이지애나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기른 소들은 이제 가축 시장으로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그다음에 가공업자에게 또 넘어가고 도축장을 거쳐서 뭐 버거킹이라든지 뭐 샘스클럽, 타이슨푸드 같이 미국 최대 그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뭐 슈퍼마켓, 육류 수출업체 공급망으로 들어가는 게 밝혀졌습니다. 수감자들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시간당 2센트에서 40센트 사이예요. 그러면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면 얼마겠어요? 한 뭐 200원 좀 넘고 뭐 4,000원 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네, 220원에서 4,400원 정도 버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현재 연방 정부 기준으로 미국 전체 최저임금이 시간당 7달러 25센트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죠. 그 곳에 따라서 이제 뭐 사기업에 나가서 일을 하면 뭐 더 벌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교도소, 농장 등의 이런 교정시설 내 산업을 통해서 생산된 것들은 그럼 수익이 적느냐? 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교도소에서 생산된 상품과 그 서비스와 관련된 노동력이요. 2021년 기준으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 이상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네. 수익은 뭐
뭐 교도소나 일을 맡긴 기업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팬데믹 당시에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교도소 사업과 수감자를 고용한 회사들은 안정적이고 풍부한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현대판 노예 제도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뭐라 할까요? 칭호를 얻을 만한 이슈인데요. 아무리 범죄자라 하더라도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거기에 정당한 그에 응당하는 급여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의 착취 수준인데요. 네, 이게 그래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민간인이라면 이제 미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된 사람에 한해서는 합법입니다. 네. 이게 법이 문제인 거예요. 1865년에 제정된 미국 헌법 제13조 개정안, 그러니까 수정헌법 13조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보면 노예 제도와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법률에 의해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벌로 내리는 강제 노역이나 노예 행위는 예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 그 노예가 해방된 이후에 다시 노예들을 잡아서 가둘 명분이 됐어요. 예. 당시에 많은 흑인들이 거리를 막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불황죄, 배회죄 이거를 주고 네. 쓰레기를 버렸다. 네. 그러면 사회질서 문란죄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사소한 범죄로 무더기로 다 잡아들인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이 중국 보고 강제 노역하지 말라고 비난하는 대표적인 언급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네. 이거 정작 본인들 내부에서 조용히 이런 거 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중국에서 뭐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자유롭지 않거든요. 중국도. 맞아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런 거 지적할 때마다 미국에게 너희나 잘해라. 쿠바 관타나모 기지 안에서 있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아이, 또 그냥 저 시정하겠다 하면 되지 뭘 저렇게 또 응대하나 했는데 충분히 그런 소리 나오겠는데요. 맞아요.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강제 노역으로 생산된 면화는 수입을 금지할 거야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정작 미국 수감자들이 강제 노동으로 수확한 농작물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공급망에 납품이 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이 직접 교도소와 거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 하는 조항도 굉장히 이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연방 차원에서 이의가 제기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올해 12개 주에서는 이 문제가 되는 표현을 없애기 위한 투표를 계획하고 있고 어쨌든 현재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보상과 연방 안전 기준을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를 수감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민원도 제기 못하죠. 예.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민간인과 다른 처우도 받고 있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조도 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조건이죠. 네. 인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만약에 좀 다치거나 좀 사망하는 사고가 있다 그러면 민간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거기다가 노조도 설립을 못한다고 하니까 불만도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죠. 이 교도소가 아까 민간 교도소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미국에서는 교도소를 민간에서도 운영을 하나 보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주에서 하는 그런 교도소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교도소도 있습니다. 아, 그걸 왜 여쭤봤냐면 네. 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다 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주체가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정부지만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 교도소가 민간에서도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다면 이건 정부 입장이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교도소 입장은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도소 입장은 이제 일부 교도소에서는 이거 모든 일이 강제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일부 주에서는 무보수라고 해도 이 죄수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대기자 명단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왜냐하면 이건 기술을 배우는 일이지 않느냐. 석방됐을 때 이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이거를 써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재범도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형량을 줄일 수 있게 뭐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교도관은 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죄수들이 그렇게 일하는 것은 사회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네. 교도소에서 생산해서 직접 식재료로 쓰이기도 하니까 세금을 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하는,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 한번 보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죠.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안을 드디어 통과시켰어요. 네. 사실 이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유럽 국민이나 유럽의 각국 정부들이 좀 피로감을 느꼈다라는 소식을 저도 외신을 통해서 많이 받아서 지원안 통과가 되려나 안 되려나 궁금했었는데 결국 통과는 됐는데 그동안 반대했던 헝가리가 마음을 돌린 게 통과의 주요 요인이라고요? 네, 이 유럽연합 예산이라는 게 만장일치가 돼야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회원국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 불발이 됩니다. 유럽연합이 지난해 12월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4년간 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72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원조안을 내놨는데 헝가리의 거부권을 행사로 지원이 어려워졌어요. 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거든요.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자금길이 끊기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이걸 통과시켜서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앞으로도 나 계속 거부할 거야. 이런 의사를 보이면서 유럽연합과의 충돌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그 특별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만장일치로 합의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뜻은 결국에 헝가리가 이제 두 손을 들고 합의에 이제 동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헝가리는 왜 반대한 거예요?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헝가리가 러시아와 일단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거다. 친러시아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사실 헝가리가 반대 의견을 내어오면서 버틴 거는 그 헝가리에 할당된 그 유럽연합 기금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밀당 같은 전략이었어요. 그 오르반 총리는 지난 2010년 집권 이후에 친정부 기업들에게 언론사를 좀 인수하라고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면 정부에 유리한 기사를 내놓도록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거에서도 원하는 대로 의석도 많이 차지하고 국정 운영도 해오면서 4번의 연임을 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사람들은 헝가리를 법치주의가 무너진 곳이다. 네. 삼권 분립도 훼손됐다. 네. 그런 결과를 낳은 건 이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이런 언론 장악 때문이다 하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막상 EU가 이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징계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동의를 또 해야 되는데 헝가리와 폴란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서로에 대한 제재를 거부하게 이렇게 막아줘요. 근데 폴란드도 똑같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 그러다가 2021년 유럽의회가 헝가리가 법치주의를 지켜야 EU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조항을 추가해요. 네. 일종의 방법을 찾아낸 거죠. 네. EU는 코로나 대처용으로 만든 경제회생기금 7,500억 유로가 있었는데 이 중에 헝가리에게 할당된 300억 유로를 법치주의를 어겼다 이런 근거로 3년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EU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개시할 때 당시 헝가리가 반대하지 못하게 그 직전에 300억 유로 중에 찬성을 하면 이제 100억을 주겠다. 100억 네. 유로를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 주겠다고 했으니까 헝가리는 그걸 받으려면 동의를 좀 해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입에 대한 그 검사 협상 이거는 통과가 돼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러나 이제 헝가리는 102억을 받고 찬성표를 던졌지만
머리 좋게 나머지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둬야 아. 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만 오케이 하고 그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받지 못한 198억 유로를 챙기기 위한 어떤 압박 수단을 남겨놓고 이번에 헝가리가 찬성 쪽으로 고집을 꺾으면서 이제 남은 금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 외교학자들하고 한번 되게 뭐 언젠까지는 아닌데 네. 제가 그분들에게 기분 상하는 발언을 어떤 세미나 가서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네. 외교에 무슨 원칙이 뭐가 있냐. 다 국익에 따라서 말 바꾸고 그때그때 판단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원로 그 외교 통에 해당되는 학자님이 네. 발끈하시는 거예요. 박 교수님 말씀은 마치 우리가 무슨 기회주의자들처럼 말씀하시네요. 딱 그러시면서 순간 제가 아차 싶었죠. 근데 저는 오랫동안 제가 국제 관계를 그냥 옆에서 봤을 때 제가 뭐 전통 그쪽 분야 학자는 아니니까 제가 감히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방금 헝가리 사태처럼 무슨 인권이니 무슨 가치니 뭐 지금 자기들 돈 받을 거 그거 지금 볼모 잡은 거네. 저는 이런 생각이 오늘 들어서 더 확고해지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진짜 국제관계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를 잠깐 했냐면요. 아 진짜 국제관계는 일단 어떤 나라든 국력이 있어야 다른 그럼요. 나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영원한 우방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요즘 국민 음식인 치킨 버거 특히 버터 치킨 네. 이걸 누가 처음 만들었느냐를 두고 소송전이라고요? 네. 아, 교수님 이거 우리로 따지면 뭐 김치 원조 누구냐 소송전 그런 거네요. 맞아요. 뭐 불고기, 뭐 언양 불고기를 누가 어느 집이 먼저 개발을 했느냐를 네. 두고 소송이 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교수님 혹시 인도의 버터치킨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먹어봤죠. 카레.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치킨 커리인데 그 토마토 베이스 커리 안에 버터 덩어리를 넣고 넣죠, 예. 네, 그다음에 요거트로 이렇게 절여가지고 이렇게 마리네이드해서 구운 치킨이 들어가는 요리예요. 근데 이 버터 치킨을 처음 만든 곳으로 알려진 곳이 인도 델리 지역의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데 모띠 마할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곳이 이제 버터 치킨이 우리의 유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르야 간즈라는 또 다른 식당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유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작권 침해로 그 모띠 마할이라는 식당이 24만 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3억 원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그 버터치킨의 유래에 대해서 거슬러 또 올라가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좀 네. 있습니다. 그 버터치킨이요. 1947년에 이제 인도가 독립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하루 차이로 독립선언하고 갈라지는데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할이 되면서 현재 파키스탄 땅인 페샤와르에서 식당을 하던 모카싱 람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주방장, 직원 모두가 그 당시에 페샤와르를 떠나서 인도 델리로 이주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난민이 된 셈이 됐어요. 근데 이 모카싱 람바는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키운 식당을 어쨌든 파키스탄에 두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좀 의욕을 잃은 거예요. 사업의 의욕을. 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가르쳤던 같이 일했던 직원 셋이 연락이 끊겼던 직원 셋이 찾아와가지고 그 모띠 마할이라는 가게 있잖아요. 예. 그 가게 이름 저희가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그 탄두리라는 그 화덕에 구운 치킨, 탄두리 치킨이라고 하죠. 그 치킨 요리, 탄두리 치킨 팔려고 하는데 그 이름 써도 되는지 허락해 주세요 했는데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네. 모카싱 람바가. 그래서 허락을 해주면서 모띠 마할의 탄두리 치킨 이렇게 해서 가게를 차리고 네. 그게 굉장히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당시에 그 육류가 늘 부족하던 시절이어가지고 그 팔고 남은 탄두리 치킨 조각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때 탄생된 게 바로 버터치킨이에요. 네. 근데 이 가게가 1년 만에 너무 잘 돼가지고 인도 초대 총리 네루 총리가 네. 단골이 되기도 하고 아. 1984년에는 저기 멀리 뉴욕 타임즈에서도 소개될 만큼
유명해집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거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원조집 유명한 예를 든 겁니다. 설렁탕집이 뭐라 그럴까요? 맛집의 그 원조인 그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 며느리가 할머니 밑에서 그 레시피를 있죠, 배웠는데 있죠. 네.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이 두 며느리가 각각 그거 내가 물려받아야 된다 하면서 싸우다가 한쪽 며느리가 길 건너편에 똑같은 걸 차린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도 똑같네요. 창업 멤버 중 한 명이 따로 나와 식당 차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창립 멤버가 이제 3명 있는데 셋 중에 이제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B가 따로 나와서 다르야 간즈라는 식당을 차리고 자신이 버터치킨과 다른 요리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니까 A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버터치킨은 내가 식당이 그 델리로 옮기기 전부터 개발했던 건데 B가 우리 식당 로고나 어떤 느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발명했다는 그런 거짓 소개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B가 2018년에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A가 개발했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인도 재판 속도가 또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앞으로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죠. 네. 별건 아닌 일 같기는 한데 우리가 들으면 근데 요 기사가 BBC, 가디언,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할 정도로 이 국민 커리의 시초를 놓고 벌이는 이 재판이 지금 인도 사람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만하네요. 우리로 따지면 양념통닭 원조 누구야?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맞아요. 예, 하여튼 인도에서도 참 우리랑 유사한 소송도 있고 해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원래 지금도 사실 세계 기후 위기 또 그것 때문에 세계 식량 위기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거든요. 뭐 그래서 OECD뿐만 아니라 월드뱅크에서도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미국이 요즘 내놨는데 그 해법이 되게 특이하다. 네.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통 작물 많이 키우면 해결된다.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주요 3대 곡물 하면은 밀, 쌀, 옥수수. 감자 아니군요. 옥수수군요. 옥수수 이렇게 네. 떠올립니다. 근데 전 세계 식탁을 지배하는 곡물인데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이 주도한 이 녹색 혁명으로 비료 살충제를 사용해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예. 옥수수 밀 생산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농부들도 토양과 기후에 더 적합한 전통적인 농작물은 돈이 되지가 않으니까 네. 고개를 돌리고 다 이런 걸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지난 50년 동안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을 키워서 얻는 수익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 국가가 곡물 생산을 지배하게 되고 소수의 곡물 위주로 사람들의 식단이 변합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식량 안보를 떠올리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요즘에 뭐겠어요? 기후잖아요. 네. 이상 기후인데 비가 와야 되는 곳에는 비가 오지 않고 안 와도 되는 곳에는 너무 많이 오고 하니까 과하다 싶게 또 뜨거운 폭염 이런 것도 생기고 네. 그래서 작물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 세계 식량 안보 특사인 캐리 파울러라는 사람이 이 상황의 해결책으로 뭘 제시를 했냐면 아프리카 국민들이 카사바, 동북콩, 수수 같은 오래된 전통 작물을 다시 되살려서 그걸 많이 키우면 된다. 네. 그런 전통 작물은 거친 날씨에 더 잘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가도 더 높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전통 작물 중에 영양분이 가장 많은 작물을 골라내고 그중 어떤 작물이 미래 기후에서 잘 자랄 것인지를 지도를 작성해 봤대요. 예. 그랬더니 60여 종 정도가 걸러졌는데 이런 방식으로 추려낸 토착 농작물을 뭐 IBM 같은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토양 지도 작성을 이렇게 해주고 네. 뭐 바이알이 뭐 종자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을 내보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가지 작물을 소개해드리면 그래스피라고 그라스 완드콩이라고 불리는데 가뭄으로 흙이 마르고 금이 간 땅들 있잖아요. 네. 그 사이사이에서 꽃이 피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작물이에요. 예. 근데 이 작물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그라스피가 다만 문제가 있는데 이 그라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신경학적 손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에는 여전히 강하지만 독성이 없는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신에 요즘에 가뭄도 많잖아요, 네. 곳곳에서. 그랬을 때는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작물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좀 개량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 기후 환경에 적합한 작물을 먹을 수 있게 개선하는 게 더 좋은 거지. 맞지도 않는 걸 거기서 심어서 억지로 생육하려는 게 더 적합하지 않다. 그런 전략이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꼭 큰 홍수가 오거나 가뭄이 오고 나면 그 원래 우리가 막 만들어놨던 인공적인 거 다 없어지고 원상복구가 꼭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시사점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김동률의 감사입니다. 오늘 외신 소식 쭉 듣고 났더니요. 우리가 그래도 주변 국가 눈치 덜 보는 이유, 그리고 먹고 사는 작물 편하게 먹는 이유, 다 우리 주변 또는 선배들에게 감사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참 힘겹게 왔는데 또 잘 지켜야죠.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토요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